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 평생 가슴에만 묻어둔 채 어디에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서 여기에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때 저를 웃게도 만들었다가 울게도 만들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대학생 때였어요. 저희는 서로 다른 과였지만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 친구는 저와 다르게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겹치는 수업이 없던 과랑도 친하면 말 다한 거 아니겠어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데리고 갈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현아, 내가 오늘 너랑 같이 갈 곳이 있어. 아마 너도 가면 엄청 좋아할 거야. 거기 가면 이쁜 여자들도 있다니까? 야, 여자한테 관심 없어. 도대체 어디 가는 건데? 나 낯가려서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냥 너 혼자 가. 야, 그냥 인맥 넓힌다 생각하고 따라와. 친구 많이 사귀어 놓으면 좋지.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 될 수도 있다니까? 나 믿고 한 번만 가자. 어? 알겠어. 갈게. 갈 거니까 어디 가는지만 말해달라니까. 또 이상한 곳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곳 갈 거면 나 차라리 집 갈래. 내가 언제 이상한 곳 데리고 갔다고 그러냐. 다 너를 위해서 간 거였지. 그래도 나 덕분에 학교 생활에 대해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갔잖아. 안 그래?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친구와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저희 과 건물에서 꽤 많이 떨어져 있는 무용과 건물이었어요. 친구는 저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제 팔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건지 몇 명만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 4명과 남자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 친구와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저희 쪽으로 손을 흔들면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더라고요. 사태 파악이 다 되기도 전에 얼떨결에 저는 그들의 옆에 앉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아까 저희에게 손 흔들었던 남자가 제 친구의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간간히 이렇게 모이긴 했었는데 늘 홀수여서 항상 짝이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짝을 맞추려고 저를 여기에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 자리에 아는 사람이 친구밖에 없어서 어색하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하지만 계속 마주치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편해지게 되었죠. 저희는 항상 공강 시간이 겹치거나 모든 수업이 마치면 이렇게 8명이서 모여 놀았어요. 저는 원래 낯도 가리지만 말수가 워낙 없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그 중에서도 제일 활발했던 여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너는 원래 말이 없는 편인 거야?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어색한 거야? 우리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애들인데 편하게 생각하고 장난쳐도 돼. 아니야. 너네 안 어색해. 그리고 나 지금 되게 편한 건데? 내가 원래 말이 없는 편이라서 너네 놀고 있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 보는 것만 하지 말고 같이 놀자. 너도 우리랑 놀다 보면 재밌어서 매일 만나자고 할걸? 너 나중에 분명 후회한다. 우리랑 진작에 이렇게 놀 걸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저는 여자의 리드하에 같이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자의 말처럼 진작 이렇게 놀 걸 싶더라고요. 저는 점점 여자의 매력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그녀에게 이런 제 마음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여자들도 반할 만한 외모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녀에게 대시하는 수많은 남자를 두고 저를 만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저와 같이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도 새내기 시절 잠깐이었는지 다들 학점 챙긴다고 바빠서 지속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는 학고 위기에 놓인 간당간당한 제 성적에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그녀도 실기시험이 많아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었죠. 결국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연락할 시간도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도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했더라고요.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말만 하다가 새내기 시절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현아,
대학교 1학년 때 기억나? 한참 무용과 애들이랑 놀러 다닐 때 말이야. 우리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치? 나는 가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더 열심히 놀 걸 후회한다니까? 기억나지? 어떻게 잊어, 그걸?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놀아봤잖아. 나 원래 엄청 조용했던 거 알지? 진짜 걔네 덕분에 많이 밝아졌잖아. 걔네는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간만에 애들한테 연락해봐야겠어. 우리 다시 뭉쳐서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 다 같이 풀어야지. 안 그래? 친구가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지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고 톡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만에 만난 저희 8명은 새내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다시 만나게 된 그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예뻐지고 성숙해졌더라고요. 여전히 밝고 눈부신 그녀를 보자 감회가 새로웠어요. 태연아, 이게 몇 년 만이야.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그동안 잘 지냈어? 요즘 뭐하고 지내? 일 다니고 있어? 또... 지연아, 숨 넘어가겠어. 진정하고 하나씩 물어봐. 나는 남들이랑 똑같이 취업 준비하면서 치열하게 지냈어. 넌 어떻게 지냈어? 난 고생 좀 했지. 무용과 나와서 교수까지 하고 싶었는데 여자 마음 갈 때라잖아. 하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은 필라테스 하고 있어. 너는 그래서 취업 준비 잘했어? 취직한 거야? 취직했지. 조그만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직원들이 다 좋아. 그래서 잘 다니고 있어. 원래 회사 사람들이 좋아야 오래 다닌다잖아. 첫 직장이긴 한데 진짜 오래 다닐 것 같아. 다행이다. 와, 근데 넌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키는 조금 더 큰 것 같네. 그거 말곤 진짜 그대로야. 멀리서 봐도 너라는 거 한 번에 알겠더라니까. 너도 그대로야. 여전히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얼굴은 그때보다 더 이뻐졌네. 뭐야, 나 원래도 이뻤어. 너네가 나를 친구 이상으로 안 보니까 그런 거지. 이래봬도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단 말이야. 남학생들이 나 보려고 줄을 섰다니까. 난 아니었어. 지금 시간 많이 흘렀으니 하는 말이지만 난 너 친구 이상으로 봤었어. 눈치 못 챘던 건 너지. 아마 너한테 줄 선 남학생들 중 한 명이 나였을걸? 그녀는 과거에 제가 품고 있었던 마음을 처음으로 고백하니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가만히 서서 눈만 꿈뻑거리더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고백해서 마음이 조금 후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녀에게 아무 감정이 없으니 할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나 봐요. 모임에서 헤어진 뒤 한동안 그녀와 톡으로 안부 인사만 오갔어요. 가끔 만나서 서로 상사욕도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대뜸 그녀가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때 너 좋아했어. 항상 말이 없던 네가 신경 쓰이고 그래서 먼저 말 걸고 장난쳤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전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야? 다시 봤을 때 아무 느낌 안 들었어? 지연아, 여전히 넌 좋은 사람이야. 늘 주변 사람들을 밝게 만들어줘.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들어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여유가 없어. 기다려줄 수 있다면? 내가 기다린다고 하면 만나줄 거야? 나 기다리는 거 잘해. 너가 기다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녀의 끈질긴 구애에 저는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6개월이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녀에게 목매는 남자가 많은데 그런 그녀가 제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지금 결혼까지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편으로 인기 많은 아내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신혼생활할 땐 저희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놀러 갈 때든 힘들 때든 무엇이 되었든 항상 둘이서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아내의 인기는
저희 결혼 생활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쯤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더라고요. 친구를 빌미로 퇴근 후 집에 늦게 오는 것은 기본이고요.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외출해서는 일찍 들어와야 당일 밤에 오고 늦으면 그 다음날 저녁에 들어오곤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외박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받는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한 번 더 걸었어요. 역시나 아내는 또 제 영상통화를 거절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제가 따져 묻는 성격이 절대 아니었어요. 평소 저는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기던 사람이었는데 찝찝한 이 기분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외출한다고 하면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어요. 나 미연이 집에 놀다 올게. 오늘 자고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 밥 다 해놨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고 있어. 미연 씨 집 가는 거 맞아? 나 오늘도 영상통화 걸 거야. 저번처럼 거절하지 말고 받아. 그리고 미연 씨 집에 꿀 발라놨어? 주말마다 안 가면 누가 잡아먹어? 당신 혹시 의처증 있어? 미연이랑 얘기하다 보면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잖아. 뭔 놈의 전화를 계속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굳이 영상통화를 해야 돼? 도대체 전화 못 받을 일이 뭐가 있는데 무슨 일이길래 잠시도 전화를 못 받아? 당신 영상통화 말고 일반 통화로도 해도 잘 안 받잖아. 됐어, 그만해. 안 가. 내가 안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만해. 고작 전화 가지고 예민 반응 보이는 아내를 보니 괜히 더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아내의 폰에서 톡 알림이 뜨더라고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미연 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울린 알람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분명 미연 씨 이름으로 온 톡에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오늘 밤 아내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글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언가 있다라는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히 아내 폰은 잠금이 걸려있지 않아서 손쉽게 톡방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미연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톡방을 누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알고 보니 미연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저 몰래 만나온 남자였어요. 정말 치밀하게 상간남 번호를 미연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저장해놓고 제가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인데요. 이제껏 미연이 집에 놀러간다고 했던 것도 다 이 남자 집에 놀러간 것이었어요. 아내의 이런 뻔뻔함에 정말 기가 차고 제가 지금까지 속았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들고가 따지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아내는 모르는 척 발뺌을 하더라고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여기 있는 대화 내용들 뭐냐고. 이때까지 미연 씨라고 했던 사람 남자였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미연이가 남자냐니? 당연히 여자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남의 폰을 왜 마음대로 보고 난리야? 내가 무슨 생각하는데?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런 쪽으로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는 커플 사진들은 어떻게 해명할 건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던 대화들은? 아내는 모른다고 시침이 떼더니 전에 나눴던 대화들과 커플 사진들을 언급하니 그제서야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빈손으로 집에서 내쫓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어르신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었어요. 아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 안 지나 또다시 외도를 하는데요. 이번엔 새로운 폰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 남자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의심을 해서 아내의 물건에 손대다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멍청한 아내가
술을 먹고 새 휴대폰을 침대 밑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처음엔 못 보던 폰이길래 설마 있었어요. 저번에도 한 번 걸려서 넘어가 줬는데 또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하지만 벌은 남 못 준다고 그 폰으로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다음날 먼저 출근하고 식탁에 이혼서류 올려놓고 나왔어요. 아내는 제게 불이 나게 전화하더니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자신은 절대로 이혼해줄 수가 없다고, 누구 마음대로 이혼하냐고 난리였어요. 저는 전날 보았던 카톡 내용들을 아내에게 전송한 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는 얘기 아니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저의 완강한 태도에 아내는 결국 저와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고 연락이 끊겼었어요.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를 통해서 건너 소식을 전해 듣긴 했지만 그마저도 이혼한 지 6달 뒤에 아내가 유학을 갔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유학을 가면서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 결혼할 생각도 사라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련하게 아내와 좋았던 기억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에 저는 하루하루를 술에만 의존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계속 이렇게 살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을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빵집부터 시작해서 노가다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3년 후 친구의 추천으로 동네에 작은 개인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카페가 정말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2정거장 지나야 하나 있었거든요. 친구는 그 틈을 노리고 카페를 만들어 보라고 권했고 저는 바로 카페를 차렸어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인맥을 넓혀야 한다면서 친구는 저를 모임에 자주 데리고 나갔어요. 확실히 예전에 다녔던 모임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모임이었어요.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였거든요. 친구가 성격이 좋아서 학생 때랑 변함없이 그런 사업가 쪽으로도 발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친구는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인사시켜주기 바빴어요. 저는 인사를 마치고 아는 사람이 친구밖에 없는지라 그냥 구석에 가서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혼자 있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한 여성분께서 제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 처음이라 어색하시죠?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되게 어색했어요. 사실 이 모임에 몇 번 안 나와서 지금도 어색한 건 마찬가지고요. 아, 아까 인사했을 때 화장품 사업하신다던 분 맞으시죠? 반가워요.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대화 나누시면 돼요. 지금 저희처럼요. 아무 영양가 없는 말이라도 섞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심연지라고 합니다. 그녀는 제게 명함 하나를 내밀더니 싱긋 웃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문득 전 아내가 떠올랐어요. 제게 먼저 다가와 말 거는 모습과 싱긋 웃는 모습이 전 아내와 상당히 닮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름과 전체적인 생김새가 전 아내와는 확연히 달랐죠. 그녀는 저와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너무 좋아 보였어요. 카페 하신다고 들었는데 하실만 하세요? 카페도 쉬운 건 아닐 텐데. 레시피도 다 외워야 하고 직접 커피도 내리셔야 하고. 그래도 막상 하면 재밌어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웃으면서 떠드는 모습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아지고요. 다행이네요. 즐겁게 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현 씨, 저는 아까 명함 드렸는데 대현 씨는 저한테 뭐 없어요? 전화번호라든가. 아, 죄송해요. 제가 떠드느라 받기만 했네요. 잠시만요. 혹시나 몰라서 명함 파놓은 게 있어서 들고 왔거든요. 저희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핑계로 둘이서 자주 만났고요. 결국 저는 절대 열지 못할 것 같던 마음을 그녀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혼했던 사실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2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을 했어요.
지금 아내와 살다 보니 전 아내가 점점 더 생각나더라고요. 보통 전에 만났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그만큼 아내와 전 아내는 닮은 점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결같이 저만 봐준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제가 처음 결혼에 실패하고 하루하루를 술로 살아왔던지라 제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이제 와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의사는 당장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만 조용히 말해서 간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와 간이 맞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이 소식이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간 기증자가 안 나오자 불안한 나머지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말한 거예요. 아내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저를 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당장 자기가 검사 받아보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일주일 뒤 아내의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아내의 간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쥐고 연신 다행이라고 수술 받을 수 있다며 울었어요. 아내의 도움으로 저는 간신히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술 후 저는 회복 속도가 빨랐지만 반면 아내는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아내는 시름시름 마르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건강해져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하지만 아내는 얼마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망 사유는 위암이었더라고요. 처음 아내가 위암이라는 것을 제가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기 전에 어머니가 들었는데 아내는 너무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제게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본인이 얼마 못 살 거라는 것을 알고 제게 간을 주고 떠난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아내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와 울지 말라고 제 어깨를 토닥거리며 달래줄 것 같던 아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침대에 엎드려 또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울다 지친 저는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꿈에서 아내는 저를 보며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액자를 잘 보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더라고요. 잠에서 깬 저는 곧장 침대 옆 협탁에 있던 액자를 꺼내 들었고 액자에 끼워져 있던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걸 예감하고 적은 아내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엔 이 글을 볼 때쯤이면 자신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제게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고 떠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았고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 내용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아내는 제 전 아내였습니다. 유학 갔다던 아내는 사실 그 기간 동안 성형을 하고 이름도 바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었지만 다들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는 속셈만 가득했고 껍데기만 좋아했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제가 늘 그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울면서 쓴 편지였는지 한 장 가득 미안함이 담긴 편지지 위로 중간중간 눈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보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저 못지않게 마음고생 심했을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잠든 곳을 찾아가 이제 편안하게 가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여자는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였어요. 지금은 몇 년째 연애도 하지 않고 홀로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와 만나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아내 몸까지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